예, 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열린공감 원자력 엑스파일, 이번에는 원자력 생태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전 생태계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원자력 공급 사이클, 공급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태계, 이것이 원자력계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느냐. 탈원전 때문이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탈원전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냐. 원자력 산업계가 자구책을 모색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에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원전 부품업체를 방문해서 탈원전 재검토를 하겠다. 즉 업체들이 폐업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 굉장히 지도자, 영도자로서 국민들의 이제 그 생활, 삶, 또 폐업, 이런 경제성을 두고 마음이 아팠다는 건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하지만 이제 탈원전 5년은 바보짓이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탈원전 바보짓이니까 K원전 생태계를 복원시키겠다. 탈원전 때문에 원전 생태계가 망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조 원을 수혈해가지고 원전 재광극을 재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5년간 바보짓 안 했으면 지금 전 세계 원전 경쟁자가, 우리나라랑 경쟁할 수 있는 원전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전 생태계가 망가진 것은, 지금 망가졌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죠. 망가진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여기서 탈원전 쓰나미 5년, 부품기업 공장에는 잡초만 무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16년이 정점입니다. 탈원전 바로 전인 2016년에는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하던 이 기업체가 지금은 800평 규모의 공장 안에 잡초만 무성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매출이 2016년에 80%를 차지했던 중소기업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잡초만 무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문제가 그러면 어떤 데서 문제가 생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나와 있죠. 그것은 부품 기업 공장 자리엔 잡초만 무성한데 국내 최대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을 얘기하고 있어요. 2016년에는 두산중공업 신규 계약이 2,700건에 달했는데 2022년에는 거의 3분의 1 수준에 달하는, 3분의 1보다 조금 더 많겠지만 1,100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협력업체도, 두산 협력업체도 320곳에서 약 3분의 1이 떨어져 나간 220곳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남아있는 기술력과 인프라를 유지하려면 신한울 3, 4, 5기부터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2022년이잖아요. 요거를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고리 오리코기가 지금 건설을 들어갔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신고리 오리코기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중간하고 매몰 비용 대고 이제 처리할 거냐 말 거냐, 여론 조사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건설을 진행하자, 이렇게 건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동안에 다 망했다는 거죠. 예? 다 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한울 3, 4밖에 없다는 얘기는, 신한울 3, 4밖에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새로 지어야 된다는 의미고, 원전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을 계속해야 된다. 건설을 계속해야 된다. 지금 당장 국내에 건설이 없으면 다 죽는다. 뭐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돈으로 풀어가지고 먹여 살리는 방법밖에 없느냐 이거죠. 우리가 그 점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원전 공급사, 원자력 공급 업체들을 평가한 거예요. 그 매출이 아까 종합 172조가 돼요. 즉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원전 공급사가 여러 개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는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중중기업이 있어요. 이 업체들이 전체 매출이 얼마냐 이거예요. 전체 매출이. 그죠? 그러면 원자력 분야가 얼마냐? 그 중에 매출 중에 원자력 분야가 얼마냐? 대기업은 20조,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은 7,500,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은 1조 1천억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비중을 보면 대기업은 13.5%, 중견기업은 5%, 5.4%, 얼마 안 되죠. 중소기업은 15.3%예요. 왜 그럴까요? 원자력 비중이, 원자력 분야에서 나오는 매출이 중소기업 평균 15.3%예요. 근데 아까 업체는 80%. 완전히 원전에만 의존하는 그런 기업이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공급 산업 인력 비중. 대기업은 원자력 비중이 20조인데, 그죠? 전체 인력 비중의 70%가 종사를 해요. 70%. 상당히 많죠. 그리고 원자력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 근무자들은 전부 다 70%가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어요. 대기업에. 그런데 중소기업은 1조 1천억의 원자력 분야 매출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20%. 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 20조가 70%를 차지하는데 1조면 몇 퍼센트를 차지해야 되겠어요? 네? 네? 자, 매출로 봅시다. 원자력이 중소기업은 20분의 1이에요. 그죠? 20분의 1. 자, 인력으로 보면 70% 대 20%예요. 3분의 1. 네? 그죠? 대충 3분의 1 정도가 중소기업에 있는데 매출은 20분의 1. 중소기업 종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적게 번다. 무슨 얘기냐? 원자력 산업이 국가 공공사업이라고 하지만, 국가 공공사업이라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엄청나게 열악한 근무 조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돈은 다 대기업으로 가더라. 그죠?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죠. 대기업으로 가더라. 자,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두산중공업 매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7년, 2018년, 9년, 이런 3년 동안 총 매출이 14조 거의 매출 변동이 없죠. 매출 변동이 없는데 한수원으로부터 매출은 5천억, 7천억, 8천억 이래가지고 거의 뭐 천억 단위로 그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두산중공업의 매출을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다는 거예요. 4%, 5%. 5% 내외더라. 두산중공업이 1년에 얼마를 해요? 20조를 해요, 20조. 20조를 하는데 그 중에
뭐 작으면 15조, 크면 20조 이 정도로 하는데 여기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5% 정도밖에 안 된다. 두산중공업이 매출에 의존하는 원자력 매출에 의존하는 거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들쭉날쭉이에요. 들쭉날쭉. 2016년에 아까 매출이 많아가지고 뭐 600억을 들여가지고 공장을 차렸더니 이런 회사가 나왔잖아요. 그때는 이익이 매출은 이제 그다음 문제고 이익이 피크 포인트를 갈 때예요. 그 다음에 2018년에 망했다고 그랬죠. 2018년에 매출이 바닥이에요. 다시 2019년에 왕창 컸다가 2020년에는 바닥. 이런 급변동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영업이익이 이럴 정도로 급변동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런 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대기업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들쭉날쭉해도 유동성 문제가 없어요. 대기업은 금융권에서 조 단위로 돈을 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있어도 뭐 조금 긴축하고 뭐 이런 정도고 잘 버텨내요. 여기 하청업체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유동성 문제가 아주 심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에요. 거기다가 두산중공업의 매출의 80%를 갖고 있으면 이거는 살아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살아나요. 한때 반짝하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도 원자력과는 무관하다. 그죠? 원자력과 전혀 무관해요.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5% 전후예요. 그러면 다른 요인으로 이렇게 영업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하청으로 들어가는 업체들은 영업이익이 바닥을 칠 때 제대로 돈 주겠어요. 물론 기업 윤리상 두산중공업은 기업 윤리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당장 어려운데 하청업체들은 가격이 만만치 않게 지급이 된다. 그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면 또 추가적인 얘기가 나왔죠. 뭐냐? 부산 강서구에 있는 어떤 업체는 이제 한때 원전 주기기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다 정리했다. 그렇지만 수출, 포장, 목재, 건조기, 화목, 보일러, 목공기계 이런 것들을 원전과 관련이 없는 그런 간판들이 붙어 있더라. 회사에 가보니까 여기는 원전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주기기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라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런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 평균 15% 비중밖에 안 되면 나머지는 다른 쪽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메인이었던 거예요. 이게 메인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그러니까 회사가 원자력도 뭐 매출 들쭉날쭉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리한 거고 근데 회사가 직원을 다 정리했다는 건 이 사업이 안 된 거예요. 이 사업의 메인 주력 업종이 제대로 안 된 거지. 이게 원자력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 한 업체는 이거는 이제 좀 뭐냐면 원전 쉘 가공 이게 뭐냐면 원자로 내부 내부 구조물이라고 해놨어요. 내부 구조물이 굉장히 길어요. 6m, 7m 이렇게 길고 튜브가 한 4m 정도 직경을 갖고 있고 두께도 얼마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정밀하게 가공이 돼야 내부 구조물이 핵연료가 들어가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거기서 드러내고 집어넣고 1년 반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공차가 제대로 안 맞고 정밀 가공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찡겨서 안 나와요. 구조물이 복잡해가지고 고압으로 운전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중성자도 막 발생되고 굉장히 열악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아주 정밀 가공을 이거는 실력 인정. 이건 실력 인정. 진짜 괜찮은 가공업체예요. 근데 여기서 도시바 하나 GE에도 납품했어요. 일본에 이런 부품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원전을 건설을 하면
부품 딱 하나 제작한 끝이 이거. 원자로에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만 딱 제작하면 끝인 거예요. 네? 실력이 있든 없든 물건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2016년이 또 얘기 나와요. 2016년에 600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2만 평 규모의 가공장을 세웠다. 근데 탈원전 때문에 지금은 이제 꼼짝 못하고 망해가지고 결국 기업회생 절차를 거쳐서 반도체 장비를 업체에 매각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업체는 결국 2018년 법정관리 들어갑니다. 법정관리. 2018년이 뭐예요? 두산중공 매출, 영업이익이 바닥을 칠 때죠. 2016년은 뭐예요? 2016년. 600억을 투자해서 2만 평 가폭. 2016년 때는 매출이 굉장히 좋을 때, 영업이익이. 그죠? 그거하고 딱 매칭이 돼요. 그러면 이 업체는 기술력이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그럼 왜 망했냐? 원자력 비중이 들쭉날쭉한다는 걸 예상을 하고 그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국방이나 조선이나 이런데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업종 다각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가지고 매출 관리를 했었어야 돼요. 응? 그거에 실패한 거예요. 응? 원자력 비중 15%밖에 안 되는데 그 15% 공급이 안 된다고 회사가 망해야 되냐고.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영업이익 때문에 매출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과감하게 원전의 장밋빛을 예측하고 600억을 투입한 거예요. 이거는 원자력 산업계가 잘못 시그널을 준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원자력 산업계가 아주 휘황찬란하고 수출 잘 되고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다. 이걸 엄청나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2016년에 회사 매출이 괜찮네. 이제 앞으로 수출도 많이 할 거고 그러니까 막 600억씩 막 투입했다가 망한 케이스예요. 응? 망한 케이스예요. 이게 무슨 탈원전하고 관련이냐? 응? 이게 무슨 탈원전하고 관련이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도 2명 해고했다. 원자력 산업 매출이 2016년에 27조가 22조로 뚱 떨어졌다. 2020년에. 예? 원자력 산업도 그로 인해서 2,000명이 줄었다. 그죠? 2016년에 매출이 그렇게 좋았다가 2020년 푹 떨어졌다. 이거 탈원전 때문에 아니냐? 이거 탈원전. 그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6년 정점으로 가보면, 예? 원자력 산업계 매출이 피크예요. 원자력 산업계 매출이. 그리고 2020년, 이때 보면 바닥을 쳤다가 그래도 조금 낮았어요. 22조. 이때는 27조. 예? 즉, 여기서 5조 차이 난다. 5조가 차이 나. 이렇게 급변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 중에 이거는 발전 분야이기 때문에 발전 분야는 이제 제외를 하고 중소기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원자력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공급 산업 구조를 보면 14년부터 조금씩 올라가 가지고 2016년에 5조 5천억이니까 이때가 또 제작, 공급 이쪽은 또 피크예요. 2020년에는 4조, 그러니까 1조 5천억이 팍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공급 산업체야. 자, 이거는 어디에서 그럼 원인이 있는 것이냐? UAE 원전 수출에 있었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UAE 원전을 수출했잖아요. 처음에는 수익이 얼마 안 돼요. 처음에 1조 5천억, 1조 8천억 이렇게 서서히 증가하다가 2014년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피크예요. 3년 반짝하는 거예요. 그 20조짜리 공사가 3년 동안 반짝하는 거예요. 거의 절반 이상이 3년 사이에 몰려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때 제작을 가장 왕성하게 할 때라는 거예요. 제작을. 그전에는 터파기 공사하고 건설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준비 작업을 하고 그리고 2014년부터 이제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2015, 16, 17 이때 3년 동안 반짝하는 거예요.
이게 원전 건설공사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 15, 16, 17 봐요. 15, 16, 17 이때 매출이 팍 뛰는 거예요. 이때부터 슬쩍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17년에는 이제 뭐 좀 줄었지만 다른 요인으로 줄었죠. 이게 확 줄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왜 이 원전 수출이 물량이 3년 동안에 몰려가지고 그때 반짝했던 건데 그거 가지고 원자력 산업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죠? 이때 3, 4년 동안 제작 작업을 하고 UA 원전에 매몰되면 나머지 10년은 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없는 이유인 거죠. 여기에 중소기업이 몸을 던져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전 건설하는 스트럭처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수원이 모든 걸 다 관장을 하고 있죠. 설계 지시해가지고 설계 여기서 오면 결과물이 한수원으로 제출하고 그러면 한수원은 기기 공급해달라고 두산중공업에 줍니다. 두산중공업에. 두산중공업에 주면 두산중공업은 공급자한테 뿌려가지고 그걸 납품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한수원에 현장에 인도를 하죠. 건설 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시공도 한수원에서 직접 발주를 하죠. 그래서 현대건설이면 현대건설, 그다음에 시공사, 중소시공사들이 이제 그 밑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크게 기기 공급과 시공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제작, 건설, 그죠? 기기 공급은 두산이 다 하는 거예요. 결국 두산이 다 하는 거고 건설은 현대건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다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만 빼고 여기 보조기기라고 하는 일부는 한수원이 직접 공급해요. 에? 이상하죠? 이거는 왜 한수원이 공급하냐? 에? 오너잖아요. 설계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설계자가 구매를 하지 않으니까 시공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기술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관료적으로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절차로. 그러니까 기술 관리가 취약한 상황을 가져온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기술적으로 관리를 했지만 설계자가 직접 가서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고 제작할 때 이렇게 제작이 잘 안 된 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걸 다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수원이 그거를 하는 거예요.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에 맡겨. 두산중공업이 그걸 다 하는 거죠. 왜? 두산중공업이 100을 받았어요. 에? 중소기업한테 얼마를 주겠습니까? 에? 그럼 나머지 50은 어디로 갔냐? 관리비. 그죠? 하청 구조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럼 50을 그냥 재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무슨 관리를 하냐? 이게 문제잖아요. 관리는 설계자도 아닌데 무슨 관리를 하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네? 관리를 하려면 기술적으로 설계자가 관리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해외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운영, 정비, 시운전 이거는 다 한수원이 하는 게 맞아요, 사실. 해외는 EPC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EPC.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컨스트럭션. 설계자가 구매하고 시공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즉, 오너가 이렇게 EPC 업체 발주를 하면 이게 어디가 돼요? 우리나라는 한전기술이 돼요. 네? 한전기술. 외국은 웨스팅하우스, 그죠? ACL, 아레바 이런 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엔지니어링사 세계에서 제일 크죠. ACL, 아레바, ACL은 캐나다, 아레바는 프랑스 이런 데가 오너가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일을 다 주면 거기서 설계를 해가지고 구매를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로 주기기, 터빈 제너레이터, 핵연료, 보조기기 뭐 이런 것들을 직접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술적으로 직접 일이 처리가 되는 그런 공정을 가지고 있다. 건설도 마찬가지, 건설도 설계자가 직접 건설을 관리를 하고 프로젝트 전체를 건설 사업을 관리하는 EPC 시스템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료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정, 비리 이런 것들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냐? 원전 사업 자체가 재벌 특혜 사업이에요. 국가가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재벌 회사 다 하청으로 들어가가지고 재벌 회사만 이득을 보는 재벌 특혜 사업으로 돼 있다. 원전 건설을 하면 할수록 재벌들만 덕을 보는 거예요. 물론 중소기업들도 재벌 회사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굶어 죽지는 않겠죠. 하지만 제대로 돈을 안 준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전 건설 비용이 전 세계에서 제일 싸다. 중국보다 싸다.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설계자가 직접 구매 발주하고 시공 관리하고 이런 형태가 EPC 형태가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특히 유해 원전 수출 같이 한번 20조 수출하고 10년 동안 도는 그런 형태에서는 매출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요. 매출이 급증하다 추락하는 그 원전에 너무 매출을 많이 의존하는 경우 이익 구조가 급격하게 변동해서 중소기업은 굉장히 유동성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을 과다하게 원자력 쪽에 많이 의존하는 경우는 심각한 위험을 갖고 온다.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원전을 계속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국내 원전 건설 30기를 건설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내수 시장이 탄탄했기 때문에 생태계가 유지가 됐던 거예요. 물론 기술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건설이 반복됐었지만 그래도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술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출이 날아가면 기업도 날아간다.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특이한 상황을 가지고 있어서 이럴 때는 특히 중소기업들한테는 매우 위험한 사업 형태인데 맨날 수출한다고 그러고 국가가 수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야, 원전 비전이 있겠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에?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또는 특히 이제 주식 투자 이런 거 하는 업체들은 특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사양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재생에너지 효율 이쪽 지속 가능한 사업 분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출산업 경제 해외 시장 구도에 민감하지 않게 대응하고 시장 중심으로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어떤 특정 산업 위에 편중된 에너지 정책은 특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에너지 체계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원전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원자력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원자력 구조 전환, 산업적 구조 전환 이런 것들을 정부가 철저하게 좀 많이 모색을 해서 만약에 원전 수출이 안 되고 국내 건설이 없다 하더라도 원자력의 그 고급 기술을 이용해서 일반 경쟁력 있는 보다 지속 가능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